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애저 어드밴스드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어드밴스드라고 하면 사실 좀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객의 요구 사항을 구현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애저 네트워크 구성 시의 핵심 요소가 될 만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직후에 이제 구성도를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구성도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다루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해 볼 만한 부분, 그리고 좀 중요도가 있는 부분을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애저 어드밴스 네트워킹 소개라는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고객사 구성 사례를 참고해서 어느 정도는 약간 표준 구성 사례라고 될 수 있는 그런 구성도를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각 리소스들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성도 사이에서 인터넷과 통신하는 이제 퍼블릭 서비스를 구성을 했을 때 고려를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온프레임 사이트와 통신하는 프라이빗 서비스를 구성을 했을 때 고려돼야 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애저 버추얼 웬이라는 리소스를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짤막하게 소개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애저 어드밴스 네트워킹 소개 부분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발표는 이제 전체적으로 텍스트가 아니라 좀 그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이 부분도 바로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일종의 표준 형태라고 생각하는 애저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애저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사이트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터넷하고 통신하는 부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 모든 리소스를 소개를 드려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실 테지만 짤막하게 이제 좀 트래픽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퍼블릭 서비스 기준으로는 유저가 애저에서 이제 CDN 기반 S3 라우팅을 처리하는 애저 프론트 도어를 통해서 애저 쪽으로 유입이 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와프를 통해서 웹 공격이나 뭐 SQL 인젝션 등을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는, 사실 이제 기능적으로는 좀 프론트 도어와 유사할 수 있지만 지역 내에 한정하는 L7 라우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서버 쪽으로 트래픽이 유입되는 구성이고요. 웹 트래픽은 방금 말씀드린 경로를 타겠지만 일반적인 TCP, UDP 트래픽은 애저 파이어월을 통해서 바로 유입되는 형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터링된 트래픽은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각 서버군에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서버들은 기본적으로 그 형태에 맞는 부하 분산 장치에 묶여 있고 최소한 이제 2대 이상으로 복수로 구성을 해서 가용성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프라이빗 서비스를 기준으로 보자면은 애저 네트워크와 온프레임 사이트가 연결되는 구성 부분, 여기에서는 이제 애저 익스프레스 라우트라는 것을 이제 구성도로 예시를 그렸는데요. 이건 이제 전용성망이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익히 아실 만한 그 S2S VPN, 그리고 이제 단일 사용자의 접속을 위한 P2S VPN 같은 경우가 연결 링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유입된 트래픽이 결국은 방화벽 같이 보안 장비를 통해서 다시 이제 필터링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버군으로 통신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애저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만한 어떤 프라이빗 통신을 좀 도와주는 중요 리소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프라이빗 DNS 존이라고 하는 것과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퍼블릭 서비스를 위한 애저 네트워킹 챕터입니다. 다시 이제 잠시 앞선 구성도로 돌아갔을 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프론트 도어, 와프, 뭐 앱 게이트웨이, 파이어월 이런 리소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리소스들을 판단한, 어떤 리소스를 사용할지 어떻게 구성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부하 분산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애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부하 분산 장치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 가이드가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제시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리소스가 어떤 게 있는지 이 세 개에 대해서만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하 분산 장치를 판단을 할 때 결국 이제 애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비스하는 트래픽이 서비스가 어떤 트래픽을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나뉘게 되고 또 뭐 인터넷을 마주하고 있느냐 아니냐 혹은 뭐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할 것이냐 단일 리전에서 서비스를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비스 정의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부하 분산 장치를 어떤 걸 써야 한다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초를 해서 판단을 하시면은 사실 리소스 선택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사실 앞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트래픽 매니저라든가 기타 장비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좀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고민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리소스는 애저 리소스는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이제 구성도 부분에서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웹 트래픽만을 처리하는 L7 로드 밸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의 특징으로는 뭐 URL을 기반으로 한 라우팅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호출하게 되는 호스트 헤더 기반으로 라우팅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위쪽 그림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contoso.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달고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그 이하에 이미지라는 URL 패스 그리고 비디오라는 URL 패스로 이렇게 따로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에서 그 URL 패스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백엔드 풀로 라우팅을 처리하게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에 여러 호스트 헤더를 가진 이렇게 유즈 케이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마찬가지로 역시 각각의 백엔드 풀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분산되어 라우팅이 이루어지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애저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에서는 멀티 사이트 호스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만한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액세스 포워디드 4 헤더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로 들어온 클라이언트 IP 등을 이제 헤더에 담아가지고 백엔드 서버에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조금 더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은 구조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보이는데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의 보안 기능이라고 하면은 SSL 터미네이션 그리고 HTTPS 백엔드 설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는 리소스를 기준으로 앞쪽, 뒤쪽 모두 TLS 통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살펴보시면은 리스너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쪽으로 트래픽이 유입되는 프론트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각각 이런 뭐 IP나 호스트 정보 이런 거를 떠나서 여기 실질적으로 호출되는 도메인과 일치하는 인증서를 설치를 해서 SSL 터미네이션을 처리한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되고 반대쪽 이제 백엔드 쪽에도 마찬가지로 백엔드 서버의 도메인과 일치하는 인증서를 설치를 하고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로부터 백엔드로 가는 통신을 이제 새로운 SSL 커넥션을 맺는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드 투 엔드 전부 이제 풀 SSL 통신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리소스는 이제 프론트 도어라는 리소스. 앞에서 이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은 CDN 기반의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고 좀 여기면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앞서 말씀드린 뭐 URL 기반, 뭐 호스트 헤더 기반 라우팅 기능 등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CDN을 쓰기 때문에 여기 CDN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CDN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게 CDN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캐싱 기능, 컨텐츠 캐싱 기능이 있고 그리고 디도스 프로텍션 그리고 이제 웹 가속 부분이 있는데 이 웹 가속 부분은 사실 조금 이제 더 들여다보면은 뭐 스플릿 TCP라던가 하는 좀 재미난 기술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다 다루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 부족상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짤막하게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엔 이제 여기에는 엣지와 클라이언트 그리고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백엔드 서버 간의 통신을 하나의 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엣지와 클라이언트 간의 TCP 통신, 엣지와 백엔드 서버의 TCP 통신으로 나누어서 이 뒷단의 긴 라인을
미리 좀 세션을 맺어두는 형식으로 이제 웹 가속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리소스는 애저 로드 밸런서. 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L4 부하 분산 장치이고요. 그래서 뭐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건데 이제 소스 IP 포트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IP 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라우팅을 처리한다. 뭐 그런 장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애저에서는 이제 타입에 따라서 퍼블릭이냐 인터널이냐. 퍼블릭 인터널은 당연히 이제 이 리소스가 퍼블릭 IP를 갖냐 아니면은 프라이빗 IP를 갖냐에 따라 나뉘는 타입이고요. 티어에 따라서는 베이직이냐 스탠다드냐가 나뉘게 되는데 사실 이 베이직 티어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적합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는 다 스탠다드로 사용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 분산 장치, 부하 분산이라는 기준에서 살펴본 리소스들은 이상과 같았고요. 저희가 보안을 위해서 퍼블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으로부터 트래픽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이 중요시될 수가 있는데 이 보안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애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보지 않았던 애저에서 이제 파이어월이라는 리소스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와 파이어월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터넷으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을 어떤 식으로 수신을 하게 될 것인지 구성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보신 것과 비슷한 이제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형태로 어떤 보안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요. 사실 보안 장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래픽 종류가 웹 트래픽이냐 아니냐, 그리고 뭐 IDPS와 같은 추가적인 기능이 요구되는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파이어월,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그리고 사실 이제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와 와프가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성에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저 파이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파이어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뭐 좀 익히 알고 있는 보안 장비의 기능을 수행하는 애저 리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이 리소스 티어에 따라서 IDPS나 TLS 인스펙션, 뭐 위협 감지, 뭐 이런 고급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역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정책에 의한 트래픽 필터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저에서는 이 트래픽 필터링을 두 가지 종류의 이제 규칙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데요. 그 규칙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실제 구성되어 있는 규칙 정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위쪽 그림은 이제 네트워크 규칙, 아래쪽 이미지는 애플리케이션 규칙에 대한 설정 화면인데요. 뭐 익히 아시는 방화벽 기능, 이 부분은 사실 이제 L3 방화벽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IP, 포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통신 차단 허용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특징적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이제 서비스 태그라는 것을 목적지에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여기 있네요. 네, IP 그룹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미리 정의된 IP 그룹을 소스나 데스티네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서비스 태그가 조금 이제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무래도 M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IP를 컬렉션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쉽게 좀 데스티네이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7에 대한 이제 트래픽 필터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FQDN 형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도 이제 웹 카테고리라는 다른 형태로 데스티네이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웹 카테고리는 뭐 유해 컨텐츠 차단을 할 때 좀 유익한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시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알코올, 술, 담배, 뭐 해킹, 뭐 도박 이런 카테고리로 이제 유해한 사이트들을 묶어가지고 차단할 수 있게끔 차단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 규칙은 이제 특징적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사실상 원래는 이제 웹 트래픽, HTTP나 HTTPS 프로토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이 MS 파이어에서는 추가적으로 MS SQL 프로토콜도 여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부하 분산 장치 또는 보안 장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부터 트래픽을 최초로 어떻게 수신을 할 것인가를 보안적인 관점에서 좀 구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안은 애저 방화벽만으로
이 인터넷 트래픽을 수신하는 경우인데요. 클라이언트는 사실상 이제 애저 방화벽의 퍼블릭 IP 쪽으로 접속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방화벽에 있는 DNAT 규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버와 통신을 하게끔 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뭐 선택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의 필수적으로 이제 애저 방화벽에서 진단 설정 기능을 켜가지고 이제 모든 인입되는 트래픽에 대한 로깅을 수행을 하고요. 수행되는 로깅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추가적인 정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화벽만으로 프론트엔드 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필터링이나 로깅 등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이제 뭐 디도스 공격에 퍼블릭 IP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성이 있고 SQL 인젝션이나 뭐 취약성 공격과 같은 웹 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앞서 살펴본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와프가 하나 더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런 구성을 통해서 그런 방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만 사용했을 때인데요.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오직 이제 HTTP나 HTTPS 웹 트래픽만을 처리하는 리소스이기 때문에 웹 트래픽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트래픽 인이점이 없죠.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고 또 하나가 여기에 있는 버추얼 머신이 이제 외부로 아웃바운드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프록시 기능도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결국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같이 쓰자라는 식으로 구성을 많이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안은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와 애저 파이어월을 같이 쓰는데 인라인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패러렐하게 구성해서 트래픽 종류에 따라서 좀 분기해서 트래픽을 수신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웹 트래픽을 수신하고 오른쪽에 방화벽은 일반적인 TCP, UDP 통신을 담당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는 이제 당연히 방화벽을 통해서 뒷단에 있는 서버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통신을 모두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뭐 예시라고 한다면은 이 서버의 관리자가 이제 좀 더 방화벽을 통해서 보안이 강화된 경로를 통해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평적으로 두 리소스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직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안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방화벽 뒷단에 두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방화벽 이제 TCP나 UDP 트래픽 모든 트래픽을 수신할 수 있는 방화벽을 최상단에 두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DNAT 규칙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쪽으로 트래픽이 다시 유입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웹 트래픽을 처리하는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방화벽에서 필터링된 트래픽만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로 들어오고 결국엔 이제 방화벽과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와프를 모두 거치게 되므로 앞서 살펴본 그런 공격 유형, 여러 가지 공격 유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구조에서는 조금 이제 맹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앞서 이제 앱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X4D4 헤더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헤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최초로 인입되는 부분이 이 방화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화벽에서 결국은 내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소스 나트가 되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클라이언트 IP를 XFF 헤더에 담아가지고 백엔드 서버에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게 좀 맹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조에서는 이 앱 게이트웨이가 XFF 헤더에 담아가지고 백엔드로 전달하는 최초의 IP는 방화벽의 내부 IP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의미가 없는 헤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플리케이션을 게이트웨이를 앞단에 배치해 보면 어떠냐라는 이제 구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와프를 통하고 파이어월을 통해서 결국 이제 트래픽 필터링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공격 유형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은 똑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조의 그 단점 부분, 이제 클라이언트 IP를 백엔드에 전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앱 게이트웨이가 최초로 XSF 헤더를 이제 어펜드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IP를 제일 처음 이제 어펜드되는 IP로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방화벽의 IP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붙어서 백엔드 서버로 전달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사항이 이제 퍼블릭 통신을 할 때 애저에서 최초로 인터넷 트래픽을 어떻게 수신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프라이빗 서비스를 위한 애저 네트워킹,
이제 온프렘과 주로 통신을 하게끔 되는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 이제 중요시되는 부분은 애저와 온프렘 간에 어떻게 연결을 구축하는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애저에서 이제 사설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슈스, 뭐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프라이빗 DNS 존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앞선 구성도로 이제 잠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프라이빗 DNS 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애저랑 온프레미스 사이트 간의 연결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STS, VPN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구성 방식이죠. 그리고 P2S, 그리고 애저에서는 이제 익스프레스 라우트라고 부르는데 전용선 통신망을 통해서 그 연결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애저에서는 이런 연결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애저 버추얼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라는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요 VPN을 이용한 연결 구성과 전용선을 이용한 연결 구성에서 뭐 버추얼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의 타입이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칭하기 위해서 그냥 애저 게이트웨이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결 구성 방식, 이제 사이트 투 사이트 STS VPN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뭐 사용하시는 연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쪽 그림에 보시면은 애저에 있는 게이트웨이와 온프렘에 있는 VPN 장비가 1대1로 매핑이 돼서 이렇게 IPsec 터널을 맺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위쪽 그림은 단일 온프레미스 사이트와 연결되는 구조, 그리고 아래쪽 그림은 여러 온프레미스 사이트와 하나의 게이트웨이 통해서 연결되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 사이트에 대한 연결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VPN 연결을 통해서 구성을 했을 때는 이제 라우트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가 나뉘는데, 당연히 이제 스태틱 라우트 지원하고 다이내믹 라우트는 BGP만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객사를 상대하면서 봤을 때 거의 모든 고객사에서 사실은 SSS VPN의 라우트는 좀 스태틱 라우트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BGP를 쓰게 되면은 온프렘과 애저 간의 라우트 전파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통신 경로에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종의 디커플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태틱 라우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VPN 연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퍼블릭 망에서 보안이 강화된 터널을 구성하는 형태이므로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이나 뭐 프리시어드 키 같은 설정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를 하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사실은 이 STS 터널의 밴드위스 제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는 표인데요. 뭐 왼쪽은 제너레이션 1, 오른쪽은 제너레이션 2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게이트웨이 스쿠에 따라서 성능이 이렇게 나뉜다라는 건데, 자세히 다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 암호화 알고리즘 조합에 대해서 터널의 스루풋이 이렇게 측정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MS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에 따라서 스루풋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암호화 및 독후화 알고리즘이 헤비할수록 그만큼 당연히 스루풋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수치들이 정말 다 쓸 수 있는 거냐라고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의문이 있는 게, 여기에 이제 뭐 VPN 게이트웨이 4라는 티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단일 터널에서 2.3G까지 뭐 스루풋을 측정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고객사에서 이렇게 VPN 터널을 구성하고 뭐 가끔 부하 테스트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 정도의 밴드위스를 보이는 사이트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MS 엔지니어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터널당 뭐 맥시멈 밴드위스는 1G 정도로 보는 게 적당하다라는 게 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가장 좋은 사례는 실질적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부하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겠지만, 뭐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1G가 이제 한 터널당 최대 밴드위스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이트웨이 스크에 따른 이제 성능 차이를 떠나서 결국엔 이제 앞선 그림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VPN 게이트웨이, 애저 VPN 게이트웨이와 온프렘 VPN 간에 이제 단일 터널로 좀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위에 그림도 마찬가지고 아래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에는 결국
한쪽 VPN 장비가 다운됐을 때 어떻게 대체 연결 경로를 마련할 수 있는가, 즉 가용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그 부분인데요. 애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라는 리소스가 두 개의 인스턴스로 되어 있는 이중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을 할 때 사실 뭐 액티브 스탠바이냐, 액티브냐 이제 모드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구조는 인스턴스는 두 개지만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터널만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애저 VPN 장비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 페일오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탠바이 인스턴스 쪽으로 다시 새로운 터널이 맺어지게 되는 형태로 이제 페일오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에서 페일오버가 일어날 때 이제 좀 다운타임에 대해서 예민하게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저 문서에서 이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일 때 페일오버 시간을 좀 명시해 둔 게 있는데요. 플랜드 메인터넌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액티브 장비에 플랜드 메인터넌스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뭐 10에서 15초 이렇게 새로운 터널로 연결이 구성되기까지 10에서 15초이고, 만약에 좀 예기치 못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이 VPN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다면은 운이 나쁘면 최대 1에서 3분이라고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를 좀 사용하실 때에는 이 정도의 다운타임을 감수해야 되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안정적인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액티브 구조를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액티브 구조는 말 그대로 이제 두 개의 인스턴스가 전부 사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퍼블릭 IP를 갖게 돼서 이렇게 액티브 스탠바이와 달리 두 개의 퍼블릭 IP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한쪽 인스턴스가 다운됨에 따라서 뭐 페일오버가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세션 정보가 이렇게 옮겨가서 새로 연결이 되기까지의 짧은 순간 외에 그렇게 긴 다운타임은 없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장비를 둘 다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저희가 살펴보는 하나의 그 판단 기준, 로드 밸런싱이라는 입장에서도 두 개의 터널로 트래픽을 분산해서 보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결국 또한 터널을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 이제 저희가 또 살펴봤죠. 그 터널당 밴드위스, 최대 밴드위스는 1G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2G까지, 최대 2G까지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데, 액티브 스탠바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 1G까지밖에 처리를 못하죠. 이런 이제 액티브 구조에 장점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애저 사이드에서 이렇게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이제 온프렘 사이트에서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VPN 장비를 이중화를 해주어야 온프렘 장비의 다운에 대해서도 이제 가용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이제 온프렘 장비 역시 두 개로 이중화가 되어 있을 때에 대한 구성도 예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애저든 온프렘 VPN 장비든 액티브로 구성을 했을 때 이렇게 풀메시 구조로 최대의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인트 사이트 P2S VPN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애저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라는 리소스에서 가상의 프라이빗 IP 대역을 할당을 해가지고 P2S VPN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형태로, 여기에 보시면은 VPN 클라이언트가 P2S 터널을 이용해서 애저 게이트웨이로 접속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VPN 클라이언트 어드레스 풀이라는 별도로 설정된 가상의 IP 대역의 랜덤 IP를 이렇게 할당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터널 타입이 이렇게 세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 뭐 인증 방식도, 보안을 위한 인증 방식도 이렇게 뭐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거의 이 오픈 VPN 타입과 그리고 애저 AD 인증 방식으로 대부분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좀 구성의 편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하고, 또 추가로 애저 AD 인증 방식을 사용했을 때에는 물론 터널 자체가 보안이 강화된 터널이지만 이 사용자가 내가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가 접속할 수도 있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애저 AD에 등록된 특정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하는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픈 VPN 플러스 애저 AD 조합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내용까지가 이제 VPN 연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종적으로 사실 이제 이 익스프레스 라우터라고 불리는 전용선 라인을 구축하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선
라인은 이제 VPN 연결의 한계점을 여러 가지 극복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구성을 살펴보면은 커스터머 쪽, 실제 온프렘 사이트에 있는 라우터 장비, 그리고 전용선 연결을 제공하고 있는 연결 사업자의 라우터,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엣지 라우터를 이용한 3개의 허브로 이제 이 전용선망이 구성이 되는데요. 애저에서 익스프레스 라우트 서킷이라고 불리는 리소스가 또 이제 필요한데, 그 서킷은 여기 구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선 연결을 구성을 했을 때에는 이제 VPN 장비와 같은 퍼블릭 IP가 없이 이제 프라이빗 커넥션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암호화를 진행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밴드위스와 로우 레이턴시 확보가 가능합니다. 좀 더 안정적인 이제 트래픽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VPN을 연결을 했을 때에는 터널당 밴드위스 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익스프레스 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서킷에서 제공하는 한도 내에서 딱히 터널당 밴드위스 제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전용선만도 애저 쪽에서는 액티브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전용선은 기본적으로 BGP 라우트를 통해서 이제 라우트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애저에서 액티브라고 뭐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온프렘 사이트 쪽에서 라우트 광고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뭐 액티브 스탠바이로 동작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의 모드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온프렘의 라우트 광고 방식에 좀 의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형태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보시면 버추얼 네트워크에 구성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익스프레스 라우트 서킷이라는 리소스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연결성을 구성을 합니다. 이랬을 때 이 각각의 네트워크는 익스프레스 서킷을 통해서 라우트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 스포크 네트워크들 간에도 서로 간의 라우트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부 정책상 우리는 스포크 간의 통신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중간 홉에 뭐 방화벽을 두던가 아니면 엔드포인트 단에 뭐 어떤 ACL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는 시큐리티 그룹을 두어서 이런 트래픽을 좀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게 여기 있는 애저의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와 ER 서킷 간의 연결을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ER 서킷의 스크에 따라서 이제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의 위치가 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하는 예시인데요. ER 서킷이 로컬이냐, 스탠다드냐, 프리미엄 티어냐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로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위치에 있는 서킷과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고,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위치, 여기에서 예시는 이제 유럽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웨스트 유럽과 프랑스에서도 런던에 있는 서킷에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이 글로벌하게 다 연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밴드위스 모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 스크에 따라서도 VPN과 마찬가지로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 부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VPN과 전용선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시나리오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S2S VPN과 ER을 동시에 연결을 구축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버추얼 네트워크와 헤드쿼터라는 이제 온프렘 사이트가 2개의 연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용선망은 BGP 라우트를 사용하게 되고 온프렘에서의 라우트 광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거를 온프렘에서 어떤 라우팅 프레퍼런스를 수정을 해서 우리는 고성능 안정적인 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선망을 프라이머리로 쓸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가 이루어지는 VPN 라인을 세컨더리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프라이머리 쪽 전용선망 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VPN망을 통한 이제 페일오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퍼포먼스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가용성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온프렘 라우트 광고에 의존한 좀 다른 시나리오인데요. 이번에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터널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고성능의 전용선망을 이용하고 좀 백업이나 아니면 뭐 배치 작업 같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서비스는 이렇게 VPN 라인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겠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프렘과 애저 간의 어떤 연결성을 구축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통신을 어떻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더 프라이빗 통신을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게 앞서서 이제 트래픽이 온프렘과 애저 간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저희가 앞서 살펴본 VPN이나 ER을 통해서 온프렘에서 애저로 트래픽이 유입되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유입된 트래픽을 뭐 내부 라우팅 정책에 따라서 보안 장비, 방화벽으로 보내서 필터링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필터링이 된 트래픽이 이제 서버군의 부하 분산 장치로 유입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위쪽의 예시는 이 서버군이 버추얼 머신이고요. 버추얼 머신은 기본적으로 버추얼 네트워크 안에 이제 프라이빗 IP를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온프렘의 사이트에 있어서 라우트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연결성에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애저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파스 자원들, 이제 위에부터 뭐 앱 서비스나 SQL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뭐 일반 스토리지 어카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프라이빗 통신을 지원하지 않고 퍼블릭 엔드포인트만 지원을 하는 리소스들입니다. 다만 애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사설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라는 리소스를 통해서 사설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리소스들은 기본적으로 버추얼 네트워크 밖에 있는 리소스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설 통신을 지원하는 엔드포인트는 사실 서비스 엔드포인트,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두 개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엔드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파스 서비스, 여기서는 이제 애저 스토리지 어카운트가 되겠는데요. 파스 서버에서 사설 통신을 허용하는 어떤 특정 네트워크를 딱 집어가지고 우리끼리는 앞으로 사설 통신을 할 거야라고 설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통신은 이제 이 스토리지 어카운트든 버추얼 머신이든 같은 데이터 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설정인데 결국에는 애저 백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프라이빗 통신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스토리지 어카운트에서 이렇게 allow vnet 서브넷을 딱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브넷이라고 이름 붙인 요 서브넷에서만 프라이빗 통신이 가능하다. 서브넷 내에 있는 컴퓨팅 리소스들은 이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접속할 때 인터넷망을 통한 연결이 아닌 애저 백본 네트워크를 통한 프라이빗 통신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 엔드포인트 구성 방식이 사실 굉장히 간단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애저 포탈에서 구성하는 화면인데요. 그냥 드롭다운으로 버추얼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드롭다운으로 마찬가지로 서브넷을 선택해가지고 활성화를 하면은 바로 연결성이 이제 구성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편리성에 반대되는 단점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같은 리전에 VNet만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같은 리전에서만 가능하다가 있고요. 그리고 버추얼 네트워크만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네트워크만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프레임 사이트에서는 이런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통한 파스 서버로의 프라이빗 통신을 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맹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두 가지 엔드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라는 리소스가 말씀드린 그런 온프렘에서 파스 리소스로 파스 서버로 프라이빗 통신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연결성 구성 리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의 특징은 아까 이제 이런 스토리지 어카운트와 같은 파스 서버는 퍼블릭 엔드포인트만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 퍼블릭 리소스에 프라이빗 IP를 할당을 해서 마치 버추얼 네트워크 안쪽으로 끌어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접속하게 할 때 여기에 있는 버추얼 머신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파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 외에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차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 액세스까지 차단을 하면은 이제 이 리소스는 완벽하게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만 접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안 설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프렘에서의 액세스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만 요런 이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파스 서버들은 고유의 이렇게 도메인을 갖고 있고 호스트 네임을 이렇게 띄고 있는데요. 이 서버에 접속할 때 호스트 헤더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뭐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앱 서비스도 사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호스트 네임과 여기에 구성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의 IP 간에 연결을 해주는 DNS 쿼리가 필요하게 되고요. 애저에서 이런 DNS 쿼리를 지원하는 리소스, 애저 프라이빗 DNS 존이라는 또 리소스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예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Azure Private DNS라는 리소스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 Private DNS 존이라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DNS 레코드를 관리하는 그런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실제 사용 사례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를 Azure 내부에서만 이 Private DNS를 사용할 때, 그리고 여기 앞선 그림과 같이 뭔가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같이 연결된 크로스 프레미스 구조에서 프라이빗 DNS를 사용할 때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간단한 구조인데요. 하나의 버추얼 네트워크 안에 실제적으로 클라이언트 버추얼 머신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파스 리소스에 대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구성한 사례입니다. 이랬을 때 결국 이 버추얼 머신에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호스트 네임으로 호출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IP와 호스트 네임 간에 이제 이름풀이를 해줄 프라이빗 DNS 존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DNS 존을 생성을 한 다음에 사실 이제 순서가 DNS 존을 여기에 있는 버추얼 네트워크와 링크를 하게 되고, 링크를 한 네트워크에 있는 이 컴퓨팅 자원에서 이 서버로 DNS 쿼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뭐 좀 말씀드리면은, 이런 프라이빗 IP를 반환을 받게 돼서 결국은 이 5번 라인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데요.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 이런 애저 내부에서의 DNS 쿼리는 여기 애저 프로바이드 DNS라고 불리는 고유의 IP를 갖는 168.63.129.16 고유의 IP를 갖는 애저 DNS로 전부 다 포워딩이 됩니다. 그래서 포워딩된 DNS 쿼리가 다시 한번 애저 리커시브 리졸버에서 이제 재규 쿼리를 한번 하게 되는 형태가 되고, 최종적으로 네트워크 안에 형성된 IP를 반환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일 VNet 구조의 형태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프라이빗 DNS 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레코드를 관리하는 그런 화면과 동일한 형태로 좀 이렇게 구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일 VNet이 아닌 허브 앤 스포크일 때는 뭐 사실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게 프라이빗 DNS 존이라는 게 여러 버추얼 네트워크에 다 링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링크되는 버추얼 네트워크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 외에는 모든 동작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온프렘에서 이 프라이빗 DNS 존을 이용해서 DNS 쿼리를 할 때의 예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랫부분이 그림이 사실 이제 애저 리소스로 구성이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온프렘 사이트에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보았을 때 사실 이게 애저 쪽의 DNS는 이 클라이언트 VM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이제 DNS 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DNS 쿼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온프렘에서 오는 이 DNS 쿼리를 여기 애저 프로바이디드 DNS로 포워딩을 해줄 DNS 포워더가 이렇게 애저 내부에 구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버추얼 머신을 이용해서 해당 서버를 구성했는데, 사실 애저 방화벽에서도 DNS 프록시라는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라면은 해당 기능을 활성화해서 이런 DNS 포워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포워딩이 된다는 점 외에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뭐 재기 쿼리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뭐 프라이빗 IP를 반환받게 된다라는 과정은 전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온프렘 환경에도 인터널 DNS 서버가 따로 있을 때 예시인데요. 사실 뭐 포워딩을 하는 조건이 컨디셔널 포워딩이냐 아니면 뭐 전체 DNS 쿼리에 대한 포워딩이냐 나뉘는 거 빼고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도메인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컨디셔널 포워딩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넥스트 홉이 Azure에 구성되어 있는 DNS 포워더 서버를 지정하게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구성을 통해서 이제 온프렘과 애저가 연결된 환경에서 온프레미스 서버에서도 애저에 있는 파스 리소스의 프라이빗 통신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리소스들을 사용해서 구성하고자 하는 연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챕터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을 때 글로벌 네트워크를 우리가 어떻게 또 구성을 연결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애저 버추얼 웬이라는 리소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 좀 비교를 위해서 이 애저 버추얼 웬이라는 리소스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각각의 어떤 모습으로 좀 그래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애저 버추얼 웬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구성인데요. 이제 바로 그냥 그림으로 넘어가자면은 첫 번째 아닙니다. 앞서 이제 여기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전용선 익스프레스 라우트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두 개의 애저 네트워크 그리고 두 개의 온프렘 사이트가 있는 상황인데, 최초로 이제 VNet과 VNet 그리고 VNet과 온프렘 사이트를 연결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구조에서는 이 두 버추얼 네트워크 간에 글로벌 피어링이 맺어져 있다는 것 외에는 뭐 글로벌 네트워킹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US 웨스트고 여기는 US 이스트이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버추얼 네트워크 기준으로도 뭐 직접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만 이제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라우트 테이블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소만 라우트 정보가 확인된다. 그걸 이제 연결성을 좀 더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할 수 있고, 한 홉을 건너뛴 다른 지역의 온프렘 사이트와는 연결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온프렘 사이트 기준에서도 실질적으로 연결이 하나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인 더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선망을 확장한 개념입니다. 당연히 이전보다는 더 연결성이 확장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여기 익스프레스 라우트 서킷에서 라우트 테이블로 좀 라우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총 3개의 사이트에 대해서 라우팅 정보가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요 사이트들끼리는 서로 간의 연결성을 확보한 상태다. 애저 버추얼 네트워크 기준으로는, 사실 이 네트워크 기준으로는 3군데로 모두 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이트와 통신이 가능하게 되고요. 온프렘 사이트 기준으로는 이렇게 두 버추얼 네트워크에 모두 연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렇게 두 온프렘 사이트 간의 연결성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충족하기 위한 애저의 전용선 연결망 서비스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글로벌 리치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로벌 리치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두 서킷 간에 이제 라우팅을 직접적으로 교환하고 바로 연결되게끔 하는 연결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라우트 테이블을 확인을 해보면은 네 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전부 라우트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결국 이 네 사이트는 풀메시 구조로 전부 다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메시 형태의 연결성을 구성하기 위해서 뭐 전용선을 막 크로스로 연결하고 네트워크 피어링을 또 하고 또 글로벌 리치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써야 되고 이런 복잡한 구성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애저 버추얼 웬이라는 리소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쉽게 더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애저 버추얼 웬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버추얼 웬은 제어 인터페이스가 애저 버추얼 허브라는 어떤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뭐 네트워킹 서비스, 이렇게 좀 정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좀 저도 잘 정의가 안 돼서 요즘 똑똑하다고 소문난 그 챗GPT에 한번 물어봤더니 괜찮은 문장으로 정의를 해줘서 이렇게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뭐 하나의 통합된 포탈을 통해서 최적화되어 있고 자동화된 브랜치 간의 연결성과 보안을 제공하는 네트워킹 서비스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말이 맞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애저 버추얼 웬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중앙에 있는 버추얼 웬 허브라는 애가 실질적으로 이제 컨트롤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컨트롤 인터페이스 허브를 중심으로 허브 앤드 스포크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허브는 말 그대로 애저 버추얼 웬 허브가 되겠고, 스포크들은 여기에 있는 버추얼 네트워크, 그리고 브랜치, 여기 브랜치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각각의 온프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2S VPN으로 연결된 각각의 개인 사용자들, 그리고 최종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렇게 4개를 나눠서 이제 스포크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광역 연결성을 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떤 커넥션을 생성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와 허브를 연결하는 VNet 커넥션을 생성해야 되고 그리고 허브가 여러 개일 때 허브 투 허브 커넥션을 생성해야 되는 요런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 보면은 사실 여기에 이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ER 게이트웨이나 버추얼 네트워크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허브에는 각각 종류의 게이트웨이를 하나씩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허브가 여기 보시면은 리전 1, 2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의 허브는 하나의 리전에 이렇게 종속이 된 형태입니다. 여기서 또 특징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이 리전 1과 리전 2가 꼭 다를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리전 안에서도 허브를 여러 개 생성해서 이렇게 버추얼 WAN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버추얼 허브라는 애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밴드위스가 아마 20G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이상의 밴드위스가 한 지역에서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하나의 지역에 여러 허브를 두는 그런 구조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추얼 WAN으로 사용했을 때 연결성을 나타내는 도식인데요. 뭐 결론을 먼저 말하면은 다 연결이 된다. 모든 홉 간의 연결성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VNet 간에도 통신이 되고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리고 VNet과 온프렘 간의 통신도 허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지고 온프렘과 온프렘 간의 통신도 심지어 허브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다 연결성이 구성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과 좀 비슷하진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고객사를 상대하면서 버추얼 WAN 없이 좀 글로벌하게 허브 앤 스포크 구조를 갖는 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버추얼 WAN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뭐 피어링을 맺고 뭐 라우트 정보를 수정하고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 설정을 진행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또한 관리 포인트도 각각의 버추얼 네트워크 단위로 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추얼 WAN을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앙 컨트롤 인터페이스 버추얼 허브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 포인트가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좀 더 연결성을 굉장히 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은 확실히 뚜렷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뭐 라우팅 우선순위라든가 뭐 라우팅 레이블이라든가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런 고민해야 될 포인트도 더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라우팅에 대한 예시를 이제 마지막으로 주제로 살짝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서에서도 이 라우팅 시나리오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재미난 내용이 몇 개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라우팅 시나리오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 VPN과 ER을 같이 사용하는 예시는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린 예시랑 사실 동일한데 버추얼 WAN 환경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서비스별로 분배하는 것도 이전에 말씀드린 이제 VPN과 ER을 서비스별로 통신 구간을 달리하는 설정 요것도 이제 있는데 특징적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밑에 있는 라우팅 프레퍼런스를 이용한 브랜치 간의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그런 구조를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먼저 애초 버추얼 허브 쪽에서 여기에 있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허브를 구성하는 화면인데요. 허브 라우팅 프레퍼런스라는 옵션을 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짧게 말해서 이제 HRP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드랍다운으로 뭐 익스프레스 라우트냐, VPN이냐, AS 패스냐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데스티네이션으로 통신하는 경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느 경로를 우선할 것인가를 정하는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전용선망이 디폴트인데요. 익스프레스 라우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로를 가장 먼저 이제 고려한다라는 점이 여기의 옵션 내용입니다. 이전에 봤던 사례, VPN과 ER을 이중화하는 구조를 버추얼 WAN 환경에서 다시 살펴보면은 네, 여기서는 이제 라우팅 프레퍼런스 사실 아까 그 VPN을 말씀드릴 때는 이런 옵션을 이제 온프렘에서 광고하는 라우트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이제 버추얼 허브를 사용하게 되면서 애저에서도 이런 옵션 설정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애저 허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우팅 프레퍼런스를 익스프레스로 라우트로 설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박스친 부분을 보시면은 허브와 이 브랜치 간의 연결 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2번, 3번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2번은 VPN이고 3번은 이제 전용선이죠. 그러면은 전용선을 우리가 우선하는 옵션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전용선 라인이 우선 통신 대상이 되고
이쪽 라인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사실 2번 라인으로는 트래픽이 흐르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를 이렇게 라우팅 우선순위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금 이제 저도 좀 특징적이라고 할 만한 내용인데요. 브랜치 간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 브랜치는 이제 각각의 온프렘 사이트를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이제 옵션을 보시면은 라우팅 우선순위를 익스프레스 라우트로 설정을 했고 vnet 1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소스가 vnet 1에서 데스티네이션이 이런 IP를 가질 때 과연 어떤 브랜치로 우선 경로를 틀어서 통신을 하게 되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10.50.0.10이라는 IP를 포함하는 대역이 사실 허브 1 쪽에 연결된 브랜치만 봐도 세 브랜치가 전부 다 이 IP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경로가 우선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최초로 저희가 이제 라우팅 프레퍼런스를 전용선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1, 2, 3, 4번 라인에서 트래픽이 이렇게 온 다음에 1번, 2번은 VPN으로 연결된 라인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일단 배제됩니다.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리고 3번, 4번이 이제 2R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연결 대상으로 좀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3번, 4번에서도 결국은 어떤 라인을 이용할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또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3번, 4번으로 연결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브랜치 2와 두 번째 브랜치와 세 번째 브랜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브랜치 쪽에 보시면은 AS 패스가 프리펜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애저뿐만 아니라 라우팅 우선순위를 따질 때 AS 패스가 짧은 쪽을 당연히 우선시하기 때문에 2번 브랜치의 이 긴 AS 패스보다는 3번 브랜치 AS 패스 프리펜드가 일어나지 않은 이쪽을 우선시해서 최종적으로 통신하는 대상은 이런 식으로 좀 경로가 구성이 됩니다. 사실 이제 허브 라우팅 프레퍼런스뿐만 아니라 뭐 애저 버추얼 웬에서는 뭐 라우트 테이블에다가 레이블을 설정해가지고 뭐 특정 스포크에만 라우트 테이블을 적용하고 특정 스포크엔 적용하지 않고 뭐 이런 설정도 가능하고 좀 다양한 라우트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뭐 내용에 대해서는 문서를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오늘 저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